북한 지하 수백 미터 아래 화강감을 층층이 뚫고 내려간 깊이 200m에서 300m 사이 그곳에 김정은의 최후 지휘부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을 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인류가 가진 재래식 무기 대부분은 저 깊이를 정면으로 관통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13톤짜리 GBU-57 벙커버스터조차 공식적으로 관통 가능한 깊이가 철근 콘크리트 기준 약 60m 수준이고 안반층 기준으로는 실제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바라보던 해외 전문가들이 최근 갑자기 조용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방법을 바꿔버릴지도 모른다는 신호가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점은 미국 항공우주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가 보도한 하이코어 비행시험 성공입니다. 하이코어는 마하 6 즉 시속 약 7,400km, 초속 약 2.09km로 비행했습니다. 대기와 충돌하며 섭씨 2000도 이상 고온이 발생하는 구간을 견디고 비행을 이어간 사실만으로도 해외 언론은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속도는 미국의 AGM-183A가 최대 마하 8에서 개발 실패, 중국 둥펑-17이 마하 5 내외의 안정적 운영 논란, 러시아 아방가르드가 마하 20처럼 극초음속 무기 경쟁에서 한국이 이제 막 참여한 수준이 아니라 이미 기술적 진입 장벽을 뚫고 올라섰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신이 더 놀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이 하이코어 시험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목표 속도를 초과 달성했고 데이터 확보에 성공했다는 사실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이 해외 전문가들의 계산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이 지금 보유한 탄도 미사일 기술의 수준이 이미 상상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현무호입니다. 현무호는 탄두 중량만 8톤급, 이는 미국 벙커버스터의 6배에 달하는 질량입니다. 발사 순간 가해지는 가속도, 탄체가 버티는 압력, 충돌 시 운동 에너지 등을 계산하면 현무호는 지하 100m 안팎의 목표까지 충격 파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만약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를 3000에서 5000km급까지 끌어올릴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즉, 한국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두 능력을 모두 확보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현무호가 그렇게 강력함에도 북한의 일부 핵심 벙커는 깊이가 200에서 300m로 평가됩니다. 직선으로 꽂아넣는 탄도탄 방식으로는 물리적으로 불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한국이 다음에는 무엇을 준비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답은 생각보다 빨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한국형 극초음속 활공체입니다. 다른 나라의 HGV 목적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미국의 다크이글은 사거리 약 2800km 고속으로 방공망을 뚫고 지상 표적 타격하는 용도입니다. 또 중국의 둥펑 17은 사거리 1800에서 2500km 마하 5 내외 속도로 기동해 지역 봉쇄를 목적으로 합니다. 러시아 아방하르드는 마하 20 이상 주장하면서 ICBM에 탑재하는 핵 억제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세 나라 모두 표면 목표를 타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의 목표는 지하 수백 미터, 그것도 화강감층을 통째로 파고 들어가는 구조물입니다. 다른 나라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영역이죠. 그래서 한국은 사거리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사거리를 2000km 전후로 설정한 이유도 명확합니다. 멀리 날아갈수록 활공체 속도는 떨어지고 지하 관통에 필요한 충돌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한국은 사거리 대신 속도 유지력과 낙하각 확보, 그리고 질량 증가라는 매우 기묘한 선택을 합니다. 이 방향은 세계 어느 나라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독특한 전략입니다. 하이코어의 마하 6 데이터는 단순한 기술 시범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활공체가 고도 20에서 30km 구간에서 속도를 잃지 않고 기동하며 목표에 접근할 때는 낙하 에너지를 최대화해 지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이때 필요한 기술은 마하에서 6충격에도 작동하는 신광과 초고온에서도 변형되지 않는 탄체 재료,
그리고 고고도에서 종말 단계로 전환되는 기동 알고리즘이며 지하 목표 위치 오차를 1에서 3m 내로 줄이는 종말 유도 이 4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기술의 초기 버전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즉,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지하 300m 벙커 관통이라는 미션을 염두에 두고 무기를 개발하지 않지만 한국은 이 목적 하나를 위해 활공체 전체를 설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외신들이 한국을 새로운 극초음속 반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활공체는 단순히 빠른 무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하요새 파괴 전용 활공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무기 체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무5가 수직으로 때리고 극초음속 활공체가 사선으로 꿰뚫습니다.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같은 목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조합, 이걸 구현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한국이 유일합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개된 정량 데이터만 종합해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지금 현무5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무기, 즉 지하 300m 시대에 대응하는 세계 최초의 극초음속 관통 활공체를 만드는 중입니다. 이제 본론에서 그 실체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한국형 극초음속 활공체가 왜 세계 그 어떤 극초음속 무기와 비교조차 어렵다고 평가받는지 그 이유가 하나씩 드러납니다. 다른 나라의 극초음속 무기를 보면 각 나라가 어떤 전장을 준비하는지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한국은 그들과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먼저 중국의 둥펑 17을 보겠습니다. 사거리 1800에서 2500km, 비행속도 마하 오전 후 활공체 자체 길이 약 11m로 추정됩니다. 설계 목적은 넓은 지역 봉쇄와 방공망 교란, 즉 넓고 빠르게입니다. 중국은 대만, 일본, 괌 같은 바다 건너 표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비행 안정성과 장거리 활공 효율을 최우선으로 설계했습니다. 깊이 그런 건 애초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더 파격적입니다. 무게 약 2톤, 길이 5m대, 작전 속도 마하 20 이상. 하지만 실전 임무는 지하 목표 공격이 아니라 핵탄두 운반입니다. 대기권을 마하 20으로 스치며 내려오기 때문에 요격 자체가 불가능하고 목적도적 도시 혹은 군사기지를 넓게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관통에 최적화된 형태가 아닙니다. 미국의 다크 이글은 사거리 약 2800km급으로 전개 의도는 지상 표적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재래식 장거리 타격입니다. 21인치 직경의 공통 활공체인 CHGB를 사용하는데 미국은 이 활공체를 잠수함, 구축함, 지상 발사대에 모두 탑재해야 했기 때문에 크기와 질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플랫폼 호환성이 미국 활공체의 가장 강한 제약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세 나라가 공통으로 한 가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하 200에서 300m 벙커라는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상대해야 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형 극초음속 활공체의 독특한 구조가 등장합니다. 한국은 사거리 대신 관통력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형 활공체는 사거리 2000km 전후로 예상되지만 이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의도적 제한입니다. 활공체가 멀리 날수록 마찰열과 공력 손실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지하 300m 벙커를 열기 위해 필요한 충돌 속도는 최소 마하 5 이상, 에너지는 수백 메가줄 단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활공체는 일정 거리만 비행하고 낙하 단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은 다른 나라와 전혀 다른 디자인을 택합니다. 한국형 활공체는 크고 무겁습니다. 둥펑-17이 15톤급 미사일 시스템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형 활공체는 비행체 자체를 기존 활공체 대비 20에서 30% 이상 크게 설계할 가능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질량이 늘어나면 같은 속도에서도 운동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이는 1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 속도는 마하 5에서 6으로 확보했고 남은 건 m, 즉 질량입니다. 한국은 바로 이 m을 키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거대한 비행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한국만 가지는 지리적 강점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활공체를 잠수함, 수상함, 지상 플랫폼에 모두 싣기 때문에 체적 제약이 극심합니다. 한국은 육상 발사대 중심 운용이 가능합니다. 즉, 발사 차량 하나만 커지면 됩니다. 이건 비용과 기술 그리고 구조 모든 측면에서 한국에게 엄청난 자유도를 줍니다. 전 세계에서 플랫폼 제약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활공체 내부에는 폭약보다 훨씬 비중 높은 고밀도 관통체가 들어갑니다. 기존 벙커버스터가 폭발력으로 벽을 깨부순다면 한국형 활공체는 속도와 질량으로 안반을 갈아버리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현무 5개발 과정에서 이미 마하 4 이상 충격에서도 작동하는 신형 신관을 개발 중이며 이는 활공체에 들어갈 업그레이드 버전의 기반이 됩니다. 종말 단계에서 활공체가 20km 고도에서 3초 만에 지표로 떨어질 때 충돌 속도는 마하 3에서 5 수준입니다. 이 속도는 철금, 콘크리트를 녹여서 밀어내는 수준의 온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의 기반이 되는 것이 하이코어의 마하 6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실험 수치가 아니라 활공체 탄체가 받아야 하는 열, 압력, 진동, 기동 개수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은 이미 활공체에 필요한 구조 해석 데이터를 실제 비행으로 확보한 셈입니다. 미국도 실패한 영역을 한국은 조용히 성공시켰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해 한국형 활공체는 지하 300m 관통이라는 가장 까다로운 임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는 전 세계에서도 한국만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활공체는 다른 나라의 어떤 무기와 비교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무기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무5의 극초음속 활공체를 결합시킨 나라가 됩니다. 적 지휘부가 어디 숨어있던 그 깊이와 각도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공격체계 이 조합을 갖춘 국가는 지금 단 하나,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다음은 25년 8월 6일 새로운 벙커버스터 개발 영상입니다. 미 공군주의 비후 31제 이담이 최대 1.8m 관통에 머무르는 현실과 견주면 KH-버스터는 동급 최고 수준의 파괴력을 예고하며 한국 항공력의 스텔스 벙커버스터라는 마지막 퍼즐을 끼워 넣었습니다. 북한이 600개가 넘는 지하갱도에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을 숨긴 채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는 지금 한국 공군은 피격률 제로에 가까운 스텔스 타격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2000파운드급 관통탄 KH-버스터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지난해 7월 세미나에서 KF-21EX 내부 무장창을 3.2세제곱미터로 확장해 같은 그 벙커버스터 2발을 숨긴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며 세계 항공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해당 발표를 두고 동급 전투기 중 유일하게 900kg급 관통탄을 스텔스 상태로 투하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F-35A와의 직접 경쟁 구도를 언급했습니다. 그 직후 국내 매체 비지한국도 시제기에서 제거된 가변 프레임 덕분에 BLU-109급 폭탄이 기체 내부에 그대로 들어간다며 한층 구체화된 적재 구조를 보도했습니다. 특히 새로 설계된 전기식 도어 액투에이터가 개폐 시간을 6초 이내로 줄여 폭격 직전까지 레이더 노출을 최소화하는 점이 시장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KH-버스터 개발은 단순히 국산 폭탄 확보를 넘어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전략 타격 체계를 완성한다는 상징성을 지닙니다. 스텔스 기체와 벙커버스터를 한 패키지로 묶으면 공군이 대비하던 벙커 다중 타격, 추가 관통을 한 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DD와 LIGN-X1은 2023년 하반기에 공동 개발을 선언한 뒤 불과 14개월 만에 시제품 1차 투하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안흥 시험장에서 이뤄진 첫 시험은 강화 콘크리트 3m 슬래브 관통 성공률 92%를 기록해 목표치 80%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여기엔 카이가 KF-21 시험 비행 1300회를 통해 수집한 구조 옥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무장창 탄체 간 진동 동조 문제를 초기에 잡아낸 AI 헬스 모니터가 큰 몫을 했습니다. 그럼 북한 벙커를 뚫는데 왜 2000파운드가 필요할까요?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해 프로그램에서 철금 콘크리트 3m 두께 지하시설을 단발로 무력화하려면 BLU-109급 이상이 필수라는 국방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하며 대북 억제력 공백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공군이 외부 하드포인트에 달던 수입폭탄을 내부로 옮기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중량이라도 스텔스 상태를 유지하면 목표 접근 시간이 40% 단축되고 정레이더 경보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KH-버스터는 전두부의 고경도 텅스텐 합금을 사용해 압축 강도 5,000제곱인치당 파운드 콘크리트를 6m까지 관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BLU-109 관통 가능 깊이인 1.8m 대비 최대 230% 향상된 수치로 진입속도 300m pr/s 폭발전 지연시간 50마일/s 조건에서 검증되었습니다. ADD 관계자들은 기존 BLU-109가 화약량 240kg에 머무는 대비해 KH-버스터는 고폭 290kg을 유지하면서도 탄체 중량을 동등하게 맞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한국형 벙커 버스터가 성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즈배럴 일체형 3D 프린트라는 숨은 카드가 있습니다. 시제품 초기엔 고속 투하 시 폭풍으로 인해 탄체가 불규칙 회전을 일으켜 무장 창대와의 간섭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고 전두부와 몸통을 단일 공정으로 적층해 접하 부자구를 제거했고 결과적으로 탄체 강성을 17% 끌어올리면서 질량은 4% 줄였습니다. 이 기술은 현무 5탄두 케이싱 제작 경험에서 파생된 것으로 현재까지 외부 학회 발표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비화로 분류됩니다. 가격 경쟁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 발당 예상 단가 $190,000로 책정된 KH-버스터는 PLU-109 제2단 패키지가 $270,000인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30% 저렴합니다. 이는 국산 GPS INS 모듈, 레이저 시커, 텅스텐 소재를 모두 국내 조달해 환율 변동에도 가격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전량 수입 부품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국산화율 78%를 달성하면서 유지비 역시 25% 절감될 전망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전술운용 유연성입니다. KF-21EX는 블록 2부터 외부 파일런을 제거한 올스텔스 구조로 작전 반경이 감소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연료 탱크와 무장창을 모듈 인서트 방식으로 결합해 폭탄을 싣지 않는 장거리 정찰 임무된 동일 공간에 550리터 보조연료팩 2개를 삽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부 탱크 없이도 공중 급유 한 번으로 서울, 타이페이 왕복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KH-버스터 개발은 기술 주권 확보라는 전략적 레버리지까지 제공합니다. 최근 미 의회가 무장 수출에 대해 동맹국 선별 허가제를 강화하면서 BLU-109 같은 핵심 벙커 버스터는 수출 허가 절차가 장기화되는 상황입니다. 즉 한국이 자체 벙커 버스터를 보유하면 유사시 동맹 판매 지연에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 억제 태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한국 군사산업의 새 수출기를 열 안보이 중 안전장치로 평가됩니다. 미군이 운영 중인 BLU-109 제2담은 강도 5,000제곱인치당 파운드 철근 콘크리트 1.8m 관통에 그치고 GBU-57MOP는 13톤 탄체로만 가능한 과잉 화력이어서 전술기로는 접근이 불가합니다. 반면 KH-버스터는 907kg 체급을 유지하면서도 텅스텐 복합 전두부와 고폭 290kg 배합을 통해 동일 조건에서 3m 플러스 알파 관통을 목표로 삼으며 KF-21EX 내부 무장창 덕트와의 간섭을 해결하기 위해 탄체 비중을 7.8에서 7.4로 조정해 질량 중심을 기체 CG와 40cm 이내로 묶었습니다. 이는 폭탄 분리 순간 기수 및 균형각 변이를 0.4도로 억제해 고속하강에서도 스텔스 형상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공군조차 BLU-109를 투하할 때는 F-15E의 외부 스테이션을 쓰므로 RCS가 최대 0.1제곱미터까지 튀는데 KF-21EX와 KH 조합은 0.045제곱미터 미만을 유지해 레이더 탐지 거리를 32% 단축합니다. 내부 구조도 차별화됩니다. KH-버스터는 노즈배럴 일체형 3D 프린트 공법으로 접합부 취성 파괴를 근본 차단했고 이 공법 덕분에 항력 개수가 동급 대비 11% 낮아되어 BLU-109보다 투하 속도를 25mps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고속 관통 후 50마일/s 지연 폭발이 가능해 얕은 갱도에서는 폭압이 갱도 안쪽으로 퍼지는 실험 결과가 확보됐습니다.
대국령 공학부동 시커를 쓰는 미 제2단과 달리 국산 GPS INS 레이저 혼합 모듈은 전력 소모를 32W로 줄여 반결판을 경량화했고 그 공간을 고폭 충전으로 돌려 파괴력을 키웠습니다. 탄도 유독 케이싱 3파트를 국내 공급망으로 묶어 환율 변동 리스크를 억제했고 전량 도입하던 텅스텐 합금을 양산 포항제철의 고분말 HIP 라인으로 전환해 소재 자립도까지 달성했습니다. 전략 측면에서 가장 큰 이득은 적시 타격 역량입니다. 기존 F-15K 편대가 MSK 갱도 목표를 처리하려면 BLU-109 4발로 1차 관통 후 2차 재공격까지 20분이 필요했지만 KF-21EX 2대가 KH 버스터 4발을 싣고 스텔스 침투할 경우 단일 웨이브로 같은 표적을 8분 내 무력화합니다. 합동참모본부 시뮬레이션 결과 개전 30분 내 북부지하 시설 70%를 제거하는 시나리오에서 필요한 플랫폼 수가 18% 감소해 전투기 가동률 부담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호주, 사우디 등 스텔스 전투기 운용국이 BLU-109 추가 구매 승인을 매번비 국무부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제3국 무제약 판매가 가능한 900kg급 관통탄은 향후 방산 수출 파생 효과를 배가시킬 카드입니다. KH 버스터는 이미 UAE가 차세대 전투기 패키지 RFI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연간 150발 규모 글로벌 리치마켓을 노린다는 것이 방사청의 내부 목표입니다. 기술적 파급 효과도 큽니다. 텅스텐 복합 비파괴 검사 기술은 K2 전차 신형 날탄과 현무이 관통탄에도 곧바로 응용되며 3D 프린트 모노코크는 현무사 탄두세대 교체 사업의 핵심 솔루션으로 묶여 탄체 경량화, 자가 GPS 시커, AI 유도 삼각 혁신을 촉진합니다. 더 나아가 KF-21EX 블록 3 이후 계획된 스마트베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KH-버스터 탄체를 그대로 활용해 익스펜디드 윙킷과 추진 모듈을 붙이는 장거리 활공탄 버전까지 개발할 수 있어 연구개발비를 절감하는 일거양득까지 기대됩니다. F-35가 유일하게 운영하는 GBU-57 MOP는 B2처럼 대형 폭격기에 한정되며 18m 콘크리트 관통을 자랑하지만 전략 폭격기 탑재와 전술기 탑재 간 공백이 큰 상황에서 KH-버스터는 중간층을 완전히 장악해 한반도 맞춤, 억제선 구축에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KH-버스터는 단순 국산화가 아니라 미제 벙커 버스터의 취약 지점을 극복하면서 가격, 은밀성, 공급 안정성을 모두 잡은 하이브리드 솔루션이며 이는 한국 방위 산업이 하이엔드 탄두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